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데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사흘째, 우려했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다리가 괴사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60대 당뇨 환자가 전공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은 소방당국에 의사가 없어 진료가 힘드니 우리 병원으로는 환자 이송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진료를 안 하겠다는 전공의는 계속 늘어 이제 9천 명을 넘겼습니다. 먼저 현실이 된 의료 대란의 현장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119 안전센터에 60대 당뇨 환자의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전 11시 28분입니다. 오른다리 무릎 아래가 괴사하고 있다는 상황. 구급대는 환자를 태우고 먼저 영동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리 수술 쪽에 연관되는 환자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쪽 저희 전공의 다 사직을 해서 하느라고 전공의가 없어요. 소속 전공의 33명 중 23명이 사직서를 내 처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3시간 넘게 헤매다 태백산맥 너머 위치한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 환자조차 소화를 못하는 상황.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우려됐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9일 서울 방재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니 증상이 가벼운 응급 환자 이송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벌써 수두룩합니다. 경남에 사는 60대 여성은 오늘 3월 초로 잡혔던 백내장 수술을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는 수술하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 눈이 이제 갈수록 자꾸 더 안 보여지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다급하는 환자들 입장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틴다는 게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3월 초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상만 수술 취소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한계는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더 늘어나 이제 9,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공의의 75%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2차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응급실에 공지로 요즘 병원들 다 게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건이 있다 보니까 재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 또 다른 종합병원은 환자들에게 전공의 무기한 파업으로 진료 지연이 예상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빅5를 비롯한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그 여파가 2차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은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찾아야 되면 엄청 불편하겠지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시작한 인천의료원의 응급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응급실에 혼자 지금은 전문의가 있는데 한 분이 더 투입이 돼서 두 분이 본다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공의 12명 중 10명이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버티지만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근무하던 전문의들이 지금 교대로 해서 밤에 당직을 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게 되면 아마 일반적인 진료나 또는 지금 있는 전문의들의 소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000명이 넘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 의사들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앞이었습니다.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건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현수 기자. 오늘은 특히나 전공의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돈 환자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가 의사 증원을 아예 철회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은 의사와 전공의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라, 그리고 대신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서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전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오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체포, 구속 등 어떠한 겁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막아내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죄송하지만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병원을 나온 거니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에게 문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사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휴학계를 내도 1년 유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다 구제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집단 행동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2, 3주 이상 길어지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의료 대란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7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 80시간에 달하는 자신들의 긴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것부터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전체 의사의 46%는 전공의입니다. 빅5 등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대체로 40% 안팎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상태지만 근로자이기도 해서 전문의와 함께 수술이나 진찰 등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 의료 공백이 클 수밖에 없어 의대 증원이 막힌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들과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여기서 늘려야지. 국민들이 불편하면 늘려야지 맞지. 그게 자기는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아니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노동과 수련병원의 부족한 전문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저희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병원에서 전문의를 많이 뽑아라. 예를 들어서 환자 15명당 전문의 1명을 뽑도록 기준을 만들던지. 이렇게 하려면 의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정부가 선언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봉직이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또 제도와 수가나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또 정부는 올해 전공의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줄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의사들이 내놓는 잇따른 실언도 논란입니다. 취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나연 기자. 먼저 반에서 20,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오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건 누가 한 발언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틀 전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한 방송사 토론에서 한 말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의무 근무를 또 시킵니다. 자, 그 의사한테 진료를 누가 받기를 원하느냐.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꺼낸 이야기인데요.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해당 지역 의대에 일정 비율 의무로 뽑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지역 출신 의사들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 회장은 병원을 맛집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출신 의사가 많아지는 걸
맛없는 빵이 많아진다고도 했습니다. 최상의 맛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양만 떼워서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듯이 이렇게 하면 네, 맥락을 보면 더욱더 부적절하게 들리는데 근데 이게 숫자만 놓고 따져봐도 틀린 말이라고요?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수가 2,379곳입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전교 3등까지 다 의대를 간다는 가정을 해도 7,0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면 한 해 5,058명이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무엇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보다는 뽑은 학생을 어떻게 교육시킬지가 더 중요한 일이고요. 또 지역 학생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이 회장의 인식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적이 그 학생의 모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세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주의적, 특권의식이 가득한 그런 발언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의사협회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어제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외국 의사를 수입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잖아요.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럼 당장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요. 의료계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일부 의사단체가 헝가리 등 다른 나라에서 면허를 따온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의사시험 응시를 자격을 제한해라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수입한다?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의사협회에서 또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브리핑에서 지인이 보내줬다며 언급한 발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 못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네, 그럼 환자들이 자식이고 의사들이 매 맞는 아내라는 겁니까? 환자를 볼모로 삼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데요. 이미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해서 환자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의 현실을 부적절하게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나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봄에 길목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연일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강원도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 사흘째 강원도 폭설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조승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오늘은 산지가 아니라 해변에 나가 있다고요? 네, 길이 1.8km 백사장으로 유명한 강릉 경포 해변입니다. 지금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서 백사장이 아니라 백설장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강릉 경포 적설량은 어제까지는 3cm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10cm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강한 바람을 타고 눈발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20cm 넘게 쌓인 곳도 있습니다. 네, 양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산지 쪽에 더 많이 내렸죠? 네, 이번에 가장 많은 눈이 온 곳은 고성 향로봉이라고 어제 중계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향로봉엔 오늘도 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왔는진 알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기상 관측 장비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눈 때문에 고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설악산과 미시령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적설량 수치가 나오는 산지 보면 그제부터 모두 70cm 넘게 눈이 온 곳이 있고요. 향로봉이나 미시령 같은 곳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왔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 며칠째 눈이 계속 많이 내리고 있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소방이 출동한 교통사고가 45건입니다. 고립사고도 4건 있었습니다. 평창 선자령에서 30, 40대 남녀 3명이 고립됐다가
신고 6시간 만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정전도 속출했습니다. 이 강릉 연곡면에서 전신주가 부러져서 80가구 150명 주민들이 14시간 동안 물도 못 마셨고요. 또 홍천 서면에 100여 가구 사는 마을에서도 전기가 8시간 끊겼습니다. 평창 대관령에선 비닐하우스 2동이 무너졌고요. 이 밖에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눈 그치고 집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경포 해변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눈이 많이 온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눈 쌓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막으려다가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좁은 골목 안에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지만 바퀴도 미끄러지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바로 옆 오르막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아까 그 차와 함께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트렁크에 손을 짚고 버텨보려 하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차주가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 밀려 내려오니까 그 차를 자기가 막으려고 하시고. 차들 사이에 끼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차는 밀려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밀려와서 앞차를 쳤더라고요. 산사태라도 난 듯 아파트 주차장이 옹벽 콘크리트 더미로 아수라장입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차량 9대를 덮쳤습니다. 이른 새벽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주민들은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어요? 컸어요. 아주 이 천둥하는 소리처럼 와랑했어요. 문 열리는 거랑 틀리더라고 소리가. 해빙기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약해진 구조물에 눈까지 내리면서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경북 곳곳에서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눈길 차 사고도 이어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앞서 보신 사망사고가 난 그런 경사진 골목은 눈을 치우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크지만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를 먼저 치우다 보니 이 제설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도 차도 아슬아슬 다녀야 했던 제설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 내린 아침, 비탈진 주택가 주민들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 잔뜩 움츠리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한 5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서 넘어지면 끝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눈이 그대로인 인도보다 차가 지나면은 바퀴 자국을 따라 걷는 게 그나마 덜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찻길로 걷다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화물차와 마주쳤습니다. 차를 모는 사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면 좀 어때요? 좀 가기가 싫죠. 지방 가는 걸 약속해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안 가요. 미화원은 차로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끌판에 집집마다 놓인 쓰레기를 모아 내려옵니다. 차가 골목골목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서 눈을 치우는 건 결국 골목 주민들입니다. 안 치우면은 넘어지니까 할머니들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물하고 곁들여서 갖고 무게가 2배 이상 나가. 제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장비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천시에선 제설차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설차가 넘어진 자리엔 곳곳에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습니다. 보행로 안전펜스도 뽑혀 날아가면서 바로 옆 식당 유리창을 모두 부쉈습니다. 제설 사각지대, 더 살피지 않으면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출근길 밤새 내린 폭설로 지하철 전선이 얼면서 5호선 전 구간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하철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출근길부터 퇴근길 현장까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공덕역 환승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좀 남았는데 완전 2호선처럼 껴가지고 왔어요. 열차가 도착해도 몸을 씻는 시민은 절반이 못 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전 구간이
25분가량 늦게 운행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열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차선 그 위에 전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결병이 있으니까 이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2호선은 일부 지상 구간 신호 장애로 약 20분, 7호선 하행선도 한때 25분 동안 운행이 늦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힘들게 온 것 같아요. 지하철역을 벗어나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바퀴가 여건 찌꼬면서 뒤로 밀리고 좀 미끄러지고 그래요. 오후 늦게 다시 눈발이 날리면서 퇴근길도 북새통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이 채 되기도 전에 강남역은 승강장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런 폭설 속에 세계적인 배우 티모시 샬라메를 보려고 밤새 행사장 앞에서 기다린 팬들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나 몰렸는데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24시간 넘게 기다렸다. 화장실도 가급적 가지 말라고 안내했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유명 쇼핑몰 앞입니다. 수백 명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덮고 돗자리도 펼쳤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샬라메를 보기 위해 레드카펫 행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주최 측은 지난 14일 레드카펫 구역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순차적으로 입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 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눈까지 내리는데 자리도 뜰 수 없었습니다. 끝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대기 타는 것보다는 미리 뭐 아예 추첨제를 하던가 좀 번호표를 좀 이렇게 하던가 해서. 주최 측은 번호표를 주거나 추첨하는 방식은 인원 증가와 안표 거래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넘게 기다리다 오전 10시 반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된 오늘 오후 5시 40분까지 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는 앉아 계시고 뒤에는 일어나 주세요. 기다리던 시민들은 1층과 2층, 3층에 나눠 모두 들어갔습니다. 주최 측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안내했더라면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도주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됐던 권도영 씨가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많게는 징역 10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형을 다 살고 난 뒤 한국에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테라 폼랩스 권도영 대표입니다. 몬테네그로로 도주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고정되는 안정적인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치 폭락으로 투자자들 피해는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수사를 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으로 권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미국 송환이 확정됩니다. 한국에선 경제범죄에 내렸던 가장 무거운 처벌이 징역 40년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많게는 징역 10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각각의 범죄 형량을 모두 더해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고 115년형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8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우리 정부가 임시 범죄인 인도로 권 씨를 한국 법정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미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뒤 한국에서 다시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은 오늘도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공천장을 받아든 12명이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가운데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컷오프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당대표 회의실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샘 농성을 하겠다며 침낭도 가져왔습니다. 나만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예? 다 똑같이 받고 있잖아.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인위적인 공천, 사천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100전 100패 이번 총선 집니다.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상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겁니다. 서울 마포가 외에도 동작을 등 5개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노 의원과 함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과 경기 광명을 도전자인 양이원영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 된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하위 10%에 포함돼 재심을 신청했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 등 현역 의원 10명과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원외 인사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12명 중 대부분이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된 민주당 1차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 5명이 패배했고 이 자리는 친명 원외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노갑 고문 같은 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툭하면 사퇴하라고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 논란으로 불거진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대표는 당내 민주적 절차에 따르다 보면 1등도 꼴등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조용한 공천이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반면 당내 원로들은 이 대표가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은 당대표의 비선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로 그런 걱정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통보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평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공관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이 물갈이 공천을 하느라 시끄럽다면 여당 국민의힘에선 물갈이가 너무 없어서 이대로 괜찮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배제된 인원이 0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남권 같은 초우세 지역의 공천 결과는 아직 미루고 있는데 그 배경을 두고는 오는 29일 특검법 표결 때까진 의원표 이탈을 막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253개 가운데 69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가불병과 서초울 등 4군데, 대구, 경북 지역구 8곳도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계속 회의하면서 그 부분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예고했는데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카르텔이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천 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다는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 공관위에 전달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86 운동권 대표주자였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에게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함 회장은 이철규 공관위원을 만나 수도권 출마를 제안받았으나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EBS에서 스타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최근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영입된 김효은 씨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가 선거에 나서면서 김 씨가 진행하던 EBS 영어 강의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대입 수험생 대상 EBS 강의로 이름을 알린 김효은 씨.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주로 영어 듣기 수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김 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영입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독학 그리고 EBS 또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들으면서 영어를 독학을 했고 국가에 받은 것을 제가 고스란히 또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후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듣기 등 김 씨가 진행하던 강좌 제공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는 선거 방송 및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책임한 강사의 행동에 화가 난다, 어이없다, 돈 주고 교재를 샀는데 4월 중순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느냐며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EBS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BS는 해당 강의를 다른 강사의 강좌로 대체하고 김 씨 강의는 선거 이후 다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와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경기 오산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인 콘텐츠가 아님에도 강의가 비공개 처리된 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온라인 도박을 해킹해 조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판 일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다는 공익재단 이사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은 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일부러 사이트를 멈추게 합니다. 그 사이 이길 것 같으면 다시 진행하고 질 것 같으면 배팅을 취소합니다. A씨 일당은 이 영상을 보여준 뒤 해당 프로그램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500만 원을 저 사이트에 넣어서 돌리면은 1시간에 70에서 80만 원 수익을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4-5시간씩 사용을 해서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씩 매일 벌고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라며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게 스킬 문제일 수도 있는데 스킬을 모든 걸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산 사람은 A씨가 자신을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지가 뭐 재단을 하고 운영하고 만약 안 되든 하면은 바로 환불 처리해주겠다. 확인 결과 A씨는 아이들과 미혼모를 돕고 입양을 지원한다는 한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엔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았다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없는 곳이라면서 행안부 관련 내용을 지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도 2그룹 김영준 회장 추적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면 보통 어떻게든 이 상장을 유지하려고 경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2그룹은 어찌된 일인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회장 측 이 사진을 그대로 두거나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의로 상장 폐지를 유도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데 왜 그런지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2그룹 계열사 심의 의견서입니다. 김영준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 자산은 일부 회수 노력이 가능함에도 회수 계획과 적절한 법적 조치 방안이 부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회장 측 이사진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사 없이 소극적인 대응에만 전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발 방지책 등 실질적인 개선 계획이 없다거나 이사회 및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 유명무실 상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김 회장 측이 임명한 경영진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그룹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되면 소액 주주들은 고스란히 수천억 원의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가시라고요. 소액 주주들 피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시라고. 고민해 보셨어요? 가세요. 회장님, 소액 주주들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가세요. 저도 몇 그만하세요. 번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세요. 회장님 개인 돈 아니잖아요. 회사 돈이잖아요. 소액 주주들 돈이잖아요. 가시라고요. 그 피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시라고. 반면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김 회장 측은 헐값에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감시를 피해 회사를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룹은 현재 수도권 곳곳에 알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것만 따져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약 700억 원 상당 부동산이, 청담동엔 460억 원 규모 부동산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 자산을 노리고 사실상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상장 폐지를 시키고 정리 매매 기간에 떨어졌던 휴지 같은 휴지 조각 줍듯이 썰어 담다 보면 또 다른 부의 창출이 되는 거죠.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현실로 프로젝트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기업 사냥꾼이 일부러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그룹 소속 이화전기는 3월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된 이사진과 감사 등이 사퇴할 예정이라며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EID와 이트론 등 나머지 회사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미국 대선이 8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공격을 받는 바이든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낮은 비행기 계단에서도 넘어질 뻔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릅니다. 계단에서 3-4걸음 옮긴 뒤 2차례 휘청였는데 다행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5m 정도의 긴 계단을 올라 정문 탑승구를 이용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심하게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비행기 하단 입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영상을 올리며 일부러 짧은 계단을 이용했는데도 2번이나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고령 리스크 논란에 바이든 대통령은 농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And I've been around, I know I don't look like it, but I've been around a while. I do remember that. 하지만 그를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규정한 특검 보고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이 나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내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대체 후보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만한 경쟁력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코로나19로 나빠졌던 지표들 중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대 수명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또 비만율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찐 살을 빼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3년 넘는 코로나 충격으로 일상 복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기대 수명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아 전년보다 1살 가까이 줄어든 82.7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재작년 기준 3,642만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나빠졌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구 순자산은 4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격리에 대한 후유증은 기관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코로나 때 찐 살, 즉 비만율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람 횟수는 연 7회,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8.291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격리로 인한 아동학대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자원봉사 참여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과 대학 졸업자 취업률도 증가하고 일자리 만족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강원도 정선의 한 도로에서 13,000톤이 넘는 흙과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마을을 잇는 도로가 완전히 막혔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무너진 터널도 또 이 집채만한 바위들도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적어도 2년은 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바위와 흙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지난해 여름폭우 때 있었던 산사태입니다. 4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다시 가봤습니다. 휴대폰 지도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끊겼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대형 산사태가 났던 현장인데요. 지금 반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현장은 여전히 바위들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7개월이 지났지만 무너진 터널은 그대로입니다. 집채만한 바위들도 여전히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근 5개 마을과 시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은 사라졌습니다. 절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로 가면 5분 거리, 굴 가면 15분 걸린대요. 물도 끊어져가지고 물도 불편해가지고 저기 생수를 갖다 줘서 먹고. 하루 4대뿐인 버스도 막힌 길을 피해 돌아갑니다. 주민들은 육지 속 섬마을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합니다. 다음 주부터 뭐 조금 시작을 한다 이랬는데 너무 많이 늦었죠. 지금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지금. 복구 작업은 왜 늦어진 걸까? 정선군청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산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할 건지 아니면 대체 교량을 놓을 것인지 어떤 게 가장 최적이 아닌가, 경제적인가, 현실에 맞는가 이것이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겨우 나온 결론은 복구 대신 새 도로를 내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도로의 흙과 바위는 치우지만 당분간은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회하는 다리를 만드는 공사는 빨라야 2026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반년 넘게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2년 넘게 더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임시 긴급도로는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공사 뭐 큰 거는 뭐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뒤면은 지금 여기 그 농번기가 와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일하다가 말고 농약 사러 가야 되고 비료 사러 되고. 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우회하는 다리를 설계하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바위들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계속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아픈 상처는 이제 다 아문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상처만 남은 줄 알았던 아시안컵에선 뒤늦게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사과에 팬들에게 꼭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던 손흥민. 오늘은 환한 웃음 속에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손가락엔 아직 붕대를 감고 있지만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야외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실전처럼 패스를 주고받으며 슛과 크로스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극적인 도움을 기록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and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for my whole my life until I die. 경기 결과도 팀워크도 아쉬웠던 대회. 그러나 후배를 감싸 안으며 훈훈하게 마무리한 직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호주와 8강전에서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답게 만들어낸 극적인 역전골이 토너먼트 최고의 골 후보로 뽑힌 겁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기분 좋은 프리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골을 두고 8명의 선수가 경쟁하는데 4강전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요르단의 쐐기골, 조별 예선에서 말레이시아가 넣은 동점골도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 4번 출전했지만 아직 최고의 골에 뽑힌 적은 없습니다.
수상자는 25일까지 아시안컵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전국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종일 찬바람 속에 눈이 오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이제는 곳곳에 날리던 눈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강원 영동은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요. 보다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 등은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강릉 영하 1도, 광주 창원 부산 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9도, 창원 부산 8도까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전남과 제주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